그 네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여기에는 뭐 상당히 그 문외한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뭐 질문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초보자 입장에서 그 의문 나는 점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그 포럼이 이제 국토교통 융복합 포럼이라는 관점에서 저런 시는 건설 기반입니다. 토목 쪽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발표하신 강 박사님 아주 굉장히 그 도로교통 쪽의 정부 측 입장에서의 그 필요한 일들을 강조해 주셨고, 특히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이제 건설 분야에서 생각하는 그 융복합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치를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건설 분야하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신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서로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빅데이터 부분에 차량, 인간, 인프라의 상호 그 정보를 교환하고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지금 연구하신 거 보면은 차량 위주의 연구 내지는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상당히 접근이 됐지만 인프라를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융합해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데 미래의 도로든지 뭐 다른 시스템이 어떻게 바뀜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율성을 높일 건가 하는 부분, 일부 연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 TTI에서 하고 있는 그 NPM RDS인가요 하는 그런 시스템도 궁극적인 목표를 뭐로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잘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전체를 총괄한다고는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도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일부 뭐 주행자의 편의성은 증진시킬 거로는 기대는 됩니다만은, 최종 골을 어떻게 설정을 했던 건지 TTI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과연 최종 골을 뭘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걸 나중에 그런 걸 창출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분명한 골이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누르시면.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 TTI에서 그 이제 파트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의 페더럴 하이웨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도로공사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무엇을 하겠다는 고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 단체 미국 같은 경우 50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0개의 주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인가, 어떤 도로를 먼저 관리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료가 저희가 제공하는, 결국 저희의 그 NPMRDS의 클라이언트는 일반 사용자보다는 주로 주정부기관, 주정부기관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주정부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현재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NPMRDS가 제일 비근하지로 제일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그 미국에서 그 도로 보수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자동차 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를 보수 유지할 수 있는 펀드가 모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도로를 보수 유지하기 위한 펀드들이 전부 다 퓨얼 텍스라고 그 연료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퓨얼 텍스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퓨얼 텍스는 갤런당 몇십 센트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데 제일 싼 데는 뭐 한 26, 7센트에서부터, 어떤 주는 제일 비싼 데는
갤런에 75센트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갤런당이지 이게 가격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들쑥날쑥하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기름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기름이 그냥 많이 팔려야지 들어오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연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차들이 거기다 심지어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스 전기차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보수 유지하는 교통부 입장에서는 공짜로 편승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테슬라를 운행한다고 해서 주정부에 들어오는 것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부족한 수입원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평하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많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대한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현재 앞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많이 썼느냐는 것을 알려면은 누가 얼마나 어떤 거리를 뛰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얼마 운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야지 그거에 베이스에서 돈을 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지금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 좀 더디게 되고 있고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로 보수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NPMRDS가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컬렉팅하는데 지금 주로 그 데이터의 소스가 자동차나 뭐 이런 데가 소스의 그 데이터 컬렉터의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 쪽에서 혹시 그런 시도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 자체가 컬렉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가드레일이나 교량에서 데이터를 컬렉팅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예. 우리 인프라 쪽에서는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자동차 만들어 오면 예. 도로만 깔면 되는 거니까 4차 산업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네,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도로 그 교량 같은 경우 교량의 노후화도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뭐 무슨 그런 사고가 있겠냐 싶지만은 한 십몇 년 전쯤인가요? 그 미네소타에서도 교량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노후화된 교량들을 관리하는 게 참 큰 문제인데 그 교량을 현재의 교량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뭐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서 센서들 RFID 센서들을 미리 심어 놓으면은 노후화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 대표님 그 내비게이션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결론에 이제 극단적 개인화와 공적 영역의 그 조합으로 갈 거다. 그거에 대한 혹시 그 비전이나 그 최종 그 도착점이 뭘까 하는 부분하고 지금 주로 이제 자동차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산업의 내비게이션의 그런 그 발전 현황이나 이런 걸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일단 그 극단적인 두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예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눠 보면 이제 개인화로 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 일단 기본적인 그 로데이터의 공유부터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인데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또 오늘도 이제 그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빅스의 예를 또 들었고 타고의 예도 들었지만 이제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하던 그런 이제 그 센터 시스템에서 더 나가서는 자율주행 차량 혹은 공유 차량 혹은 전기 차량의 낮은 레벨에서는 관제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공 쪽에서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 지금의 센터도 그렇게 그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길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찾아봐야겠죠. 어쨌든 공공 쪽이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신사업, 신기술에서 약간 늦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그 민간 주도로 되는 부분들에 앞에서 언급했던 표준화라든지 뭔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교통 영역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제 타 사업에서의 어떤 산업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도 차량 내비게이션 중심으로 계속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있는데요. 어쨌든 타 산업에서도 일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군수 산업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안 이런 것들을 많이 요하는데 이쪽 어떻게 보면 차량 내비게이션보다 좀 더 이제 센서라든지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더 고정밀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저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차량 내비게이션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순서대로 그냥 문국현 팀장님 아주 저 라이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을 실은 제조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상당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다 센서를 붙여 부착형 센서죠. 센서를 붙여서 실시간 데이터를 무수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I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로 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건설은 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면 아니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라이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미지 센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이제 3D 정보 객체인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연계를 시켜서 실시간 혹은 필요한 시간에 정확한 시공 단계를 보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는 공정 관리나 전체 관리를 하는 식으로 가려는 게 저희들 비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라이다인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이미지는 센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이미지를 하면 그래서 아까 복합 센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부착형 센서 이런 건 무슨 센서라고 그렇게 나눴나요? 그래서 기계 같은 데 붙여가지고 센싱 하잖아요. 선을 연결해가지고. 예. 그건 뭐 무슨 센서라고 부르는 복합 센서의 의미가 뭔지 제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 센서의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주제가 국토교통이다 보니까 국토교통에 관련 중에서도 아마 이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언급을 드렸고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센서들이 아까 이제 뭐 IMU라든가 레이다, 라이다 그리고 이제 2D 카메라 그리고 울트라소닉 요게 지금 현재 자동차 쪽에서 쓰이는 복합 센서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뭐 메이저 업체들이 출시하는 자율주행차의 컨셉에서 이렇게 4개나 5개의 복합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하겠다라고 이게 컨셉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센서를 붙였다 해서 복합으로. 맞습니다. 멀티플 센서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저희 이제 건설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의미에서 가상현실 AR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라이다의 역할이 AR에서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 뭐 아이디어나 뭐 좀 좋으신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 과거 미래부죠. 그쪽에서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 잠깐 이제 기획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 지금 핵심 하도가 AR, VR 쪽이다 보니까 이제 AR, VR 쪽에서 쓰일 예정인 뭐 그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 VR에서도 지금 AR, VR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게임 산업 쪽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게임은 이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m 바이 4m 정도 되는 어떤 공간에서 1명 또는 2명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미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협업으로 뭐 게임하는 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이미에 어떤 물체가 나왔을 때 뭐 총으로 쏜다든가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근데 이제 그게 협업 게임이 많이 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수요자들의 니즈는
사실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이제 니즈인데 사실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이제 그렇게 못하는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핵심을 한 두세 가지를 뽑는다면 사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만약에 이제 공동으로 게임을 한다고 치면 A가 B와 C와 협업 게임을 할 때 B와 C의 위치 추기를 정확하게 디텍션을 해야 되고 플러스 B와 C의 움직임까지도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기 어려워진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라이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기존의 그 아까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 타입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MS인가요? 키넥트 쪽에서는 그 게임기에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실내에서 10m 이내에서만 좀 움직임이라던가 위치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웃도어 환경으로 나가게 되면 이 라이다가 가장 그 중요한 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가. 라이다가 이제 차량 쪽에서 쓰이는 라이다가 지금 이제 몇 천만 원이다 보니까 게임기에 뭐 적어도 떨어뜨린다고 해도 몇 백만 원인데 그 라이다를 써서 쓸 수 있는 게임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이제 가격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많이 쓰게 되면 가격은 뭐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다른 분야 보면은 뭐 예, 드론 예. 같은 거 예를 보면 뭐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융복합되는 걸 센서 위주로 해서 가격은 떨어뜨리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급장 발표하신 건 너무 재밌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그 정밀 맵.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시면서 혹시 그 인프라 쪽에 이런 부분이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든지 네. 그런 거 인프라 때 뭔가 자율주행 자율주행에서 하는 거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율주행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런 게 아, 네. 예, 뭐 저는 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차에 아니면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그 말씀하셨던 그 인프라 쪽에서 사실은 차가 아무리 정확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인지를 한다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신호등만 해도 저희가 너무나 종류가 많고 높이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어디는 3구, 4구 달려 있는 위치도 다르고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좀 전에 실험을 하다 온 것도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는데 신호등 여기저기 막 달려 있어요. 과연 내가 유턴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는 운전자는 학습을 하면서 저거 뭐 딱 보면 몰라? 이러는데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그냥 네온 사인하고도 신호등도 분간을 못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어떤 좀 어디서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신호등 다는 게 인프라 쪽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규격에 정해진 형태로 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차선을 뭐 형광색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형광색으로 그리자. 이것이 정확한 답인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색이 될 즈음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차선이 없어도 정말 내가 그 다른 차와의 상대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냥 그 차만 비껴서 가면은 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프라는 반드시 어떤 설치 비용이나 운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발하는 추세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기술들, 시스템들이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그것과 발전 속도를 좀 같이 해야 분명히 맞고 반면에 또 그런 도움을 받아야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너무 먼저. 사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제일 딜레마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전 자율주행이 차만 있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등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사람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율주행 자동차인 시대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도로 표지판 체계나 모든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RFID처럼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현재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들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재는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는 차도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딜레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과제로 이거는 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신호체계나 인프라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는 인프라의 표준화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현재는 TTI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아주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는 도로 노면 표지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글쎄요. 밤에도 잘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비가 오거나 예. 눈이 올 때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뭐 기존의 그 도색으로는 이제 웨어링이 되니까 수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자 라이다가 됐든 디텍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내구성이 큰 무슨 다른 소재로 이제 그런 게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질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뭐 토론 발표하신 분들이 토론을 좀 해주셨고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몇 개 받고 지금 한 3분 정도 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준비를 했던 언맨드하고 그리고 저 오토메이션 그리고 인텔리전스라는 주제로 했던 이번 세션을 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발표하신 분 그리고 자담을 좀 이끌어 주신 윤태양 그 전무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